미국 텍사스주 어느 가정집.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미리 말도 없이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게다가 한국 남자라니. 이곳에서는 젊은 미국 여성이 한국인 남자와 함께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결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엄마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마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이라도 당한 듯한 말투로 한국 남자와의 결혼 선언에 황당해하던 미국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다가 이제는 은퇴하여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테일러 해리스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이쁘고 소중한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자식이야 소중할 텐데 뭐가 그렇게 유난이냐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제 딸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저희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생을 마감했고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들고 말았죠. 그때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딸아이를 올바르게 키워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살아갈 만한 곳인지 알려주고 싶은 의무감이 샘솟았죠. 그랬기에 저에게 있어서는 딸아이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존재였는지 모를 거예요. 저의 모든 인생이 딸과의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요. 그 일들에 저에게 생기기 전까지는 저의 그런 행복한 인생은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새 세월은 흘러 소중한 저의 딸아이가 대학생이 되었고 또 금세 졸업을 할 나이가 되었죠. 참 세월 빠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요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아이가 졸업을 한 이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크게 충격을 받고 말았죠.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딸은 대학교 졸업을 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처음 보는 웬 남자를 데리고 오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딸아이는 이미 대학교를 다니며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고 저에게는 비밀로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가 한국인 남자라는 점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들었죠. 이 드넓은 미국에서 많고 많은 인종 중에서 아시아 계통의 이성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딱히 제가 평소에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딸이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는 그 자체에서 조금은 이질감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기에 더더욱 불안함이 들었죠. 그 이후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딸을 타일러서 결혼을 조금 늦춰보자는 이야기도 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허락하고 말았죠. 심지어 결혼 이후에 한국으로 가서 살겠다는 것까지도 말이에요. 그것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딸은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을 해버린 이후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자 저는 딸이 원망스러웠고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중한 딸을 저렇게 만든 한국 남자 또한 원망스러웠죠. 딸아이가 한국으로 떠나버린 지 어느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은퇴를 하고 딸과 함께 여행도 다니며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던 저였지만 하루하루 우울한 생활을 하는 저를 보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저 딸과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싶을 뿐이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되더군요.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 휴전 국가라는 사실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거슬렸습니다. 지인들에게 물어본 바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위험하거나 불우한 나라가 아니라고는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딸이 있는 한국을 방문해서 주변 환경들을 살핀 이후에 여차하면 딸을 설득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끔 하기로 말입니다. 그래야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기어이 한국으로 도착을 했고 딸과 사위가 마중을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라는 마중은 나오지 않고 갑자기 딸에게 연락이 와서 조금 늦을 것 같으니 근처에서 잠시만 기다리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휴,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 늙은 엄마를 이런 낯선 곳에서 혼자 기다리게 한다는 것인지, 그러다가 이곳에서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건지, 늙은 엄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보이는 딸아이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겼죠. 결국 저는 근처의 커피숍에 들러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낯선 외국에 와서 물갈이를 하는 것인지 갑자기 복통이 왔죠. 저는 너무 급한 나머지 커피숍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급한 불을 끄고 보니 글쎄 지갑이랑 스마트폰을 몽땅 커피숍 테이블에 두고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중요한 소지품이든 지갑과 고가의 스마트폰을 꼼짝없이 도난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거의 확신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살던 텍사스에서도 과거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건망증 때문에 지갑과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두고 아주 잠깐 소변만 보고 왔는데 글쎄 몽땅 사라지고 없더군요. 그때의 악몽이 떠오르자 저는 배가 아픈 상황에서도 소지품 걱정에 제대로 볼 일도 보지 못하고 다시 허겁지겁 커피숍 테이블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상태여서 별 기대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혼비백산하여 이마에 살짝 땀도 나는 상태에서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둘러보니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갑을 이리저리 뒤져보아도 현금이나 카드 등 사라진 소지품은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들어올 때는 몰랐지만 지금 커피숍 내부를 둘러보니 대부분 한국인 손님들이 많았는데 비어있는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미국이었다면 지갑이며 핸드폰이며 털려도 몽땅 털리고도 남을 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절도 사건들이 더욱 심해져서 폭동에 가까운 일들까지 벌어지곤 하는 게 유럽과 미국의 일상 다반사였는데 반대로 한국의 이러한 장면들을 눈에 담자니 평온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테이블에서는 제가 둘러보는 와중에 값비싼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방치한 채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한국인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야 이것이 한국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분단 국가라는 곳의 치안이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일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이번 일은 저의 뇌리에 제대로 각인되었죠. 뒤늦게 딸과 사위가 제가 있는 곳으로 도착했고 우리는 한참 동안 오랜만에 재회를 두고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상 엄청난 걱정을 하고 온 한국이었지만 딸의 모습은 아주 밝아 보였고 행복해 보여서 저의 걱정도 조금은 덜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딸아이를 다시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엄마에게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제 앞에서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것일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일단은 딸과 사위와 함께 한국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는 음식들이 아주 다양하고 맛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 말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찌나 음식들이 다양하게 맛있던지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음식 장인들만 사는 곳이냐고 사위에게 물었더니 사위가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인지 장난으로 하는 말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진심으로 물어본 거였는데 말이죠.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그 시간은 너무나 행복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좋은 풍경이 있는 관광지를 들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딸과 사위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이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는 순간들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의 지병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계절이 바뀔 때면 알레르기 반응이 도지곤 했습니다.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피부가 붓고 붉은 반점들이 생기는 그런 알레르기 반응들 말이죠. 딸과 사위와 함께 거리를 거닐다가 갑자기 마른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피부가 붓기 시작하더군요. 이러다가 잠잠해지겠지 하고 무시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속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사위는 그런 제가 걱정되었는지 병원에 한번 방문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다가 괜히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서 그럼 한국에서 신세 좀 지자고 내려놓았죠.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하겠거니 했던 서희가 갑자기 저와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미국에서는 그냥 전화상으로 예약하여 예약 날짜에만 방문하면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의 후진한 시스템으로 인해 직접 방문하여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병원 예약을 하려면 워낙 까다로운 게 아니어서 웬만큼 아픈 상황에서는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사위와 함께 도착한 병원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약하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진료실로 데려가더니 의사와 직통으로 진료 면담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지 저의 미국 신분증만 보여주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병원 예약 과정의 전부였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미국에서는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서 보험이나 개인정보를 모두 병원 측에 제공하면서 예약하더라도 접수를 할 때면 또다시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이 한 뭉치가 있었습니다. 거의 10장에 가까운 서류 뭉치들 말이에요. 그것들을 작성하는 데만 2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병원 접수가 된다는 것에 매우 놀랐죠. 그렇게 저는 접수를 한 지 1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의사와 대면하여 진료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와 대면하여 면담하던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는데요. 저의 알레르기 증상들은 거의 지병처럼 달고 다닌 병이라서 그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워낙 오랜 시간 병원을 내원하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병원 의사 선생님은 저의 증상들을 열심히 물어보고 살펴보시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레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갑자기 저의 소화 상태와 속쓰림과 같은 위장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지? 하며 머릿속이 하얘지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곤 저의 폐 상태를 점검하던 선생님께서 혹시 모르니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자고 권유를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혹시 모를 다른 원인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권유했던 것이고 그 결과를 참고해서 뭐가 문제인지 확실하게 진단을 하실 거라는 거였죠. 저는 이러한 의사 선생님의 반응에 엄청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까지 환자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의 진단은 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진짜로 걱정받고 확실하게 보호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 선생님과의 면담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죠. 누가 보면 제가 무슨 지나가는 개미만 보면 자지러지는 병에 걸린 줄 아시겠지만 저처럼 간이 크다고 하는 여자도 없습니다. 글쎄 엑스레이를 지금 바로 찍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제가 놀라지 않고 배기겠나요? 조금 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받은 것도 아직 얼떨떨한데 게다가 엑스레이를 지금 바로 찍는다고요? 맙소사. 미국에서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엑스레이를 찍는 곳이 병원 안에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미국의 병원이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고 느낀 순간이었죠. 한국의 병원 절반만 닮았어도 엄청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러한 과정들이 최소 몇 주에서 몇 달까지도 걸릴 텐데 그냥 그날 하루에 이 모든 것들을 겪은 저는 마치 동화 속에나 있을 법한 환상의 나라에 있는 느낌마저 들더군요. 저는 그렇게 한국인 사위 덕분에 그리고 한국 병원의 의사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한국에서의 생활을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딸을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방문했던 한국행이었는데 결국 저는 딸에게 그러한 말을 꺼낼 수도 없는 상황에 부닥치고 말았죠. 이미 저 자신도 이곳 한국이 딸이 살아가기에 불편하거나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심지어 미국보다도 더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던 와중에 아주 이상한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병원이나 의사의 실력이 좋다고는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치료받았을 때 오랜 기간 기침 증상이 지속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그 이후로 기침 증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설마 한국의 공기가 좋아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게 아니면 한국 병원 의사분의 실력이 아주 뛰어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결국 한국에서 사위와 행복한 생활을 하는 딸에게 미국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딸에게 네가 이래서 한국에서 살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부러운 듯한 말만 하고 말았죠. 그리고 한국의 의사분들 실력이 대단한 것 같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미국에서는 진료받고 치료하면서도 몇 주 동안은 기침 증상 때문에 고생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아주 좋은 것 같다고요. 그러한 저의 발언에 돌아온 딸의 대답을 듣고 저는 매우 놀라고 말았죠. 어이구 엄마. 그건 한국 의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엄마 사위 정성 덕분이라고요.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신경 쓰고 잘해줘도 사위한테 고마운 줄 몰라요. 엄마 알레르기 반응 생기면서 기침이 심해지니까 우리 남편이 엄마 잘 때마다 온도 습도 전부 맞춰주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도라지 차 먹여준 거는 왜 몰라요? 그것도 도라지 차가 기침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남편이 어렵게 구해온 거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내 집처럼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딸을 만나러 온다는 구실로 방문하는 것이지만 아마도 제 딸은 알고 있겠죠. 그건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요. 이 엄마가 자기처럼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캐나다의 어느 커피숍. 대체 뭔 생각으로 미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려는 거야? 넌 여태까지 중소기업이나 전전긍긍하면서 하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지겹지도 않니? 그 와중에 지금 이 시국에 한국에 가면 너 같은 애는 그냥 인생 쫑나는 거라니까. 이곳에는 친구로 보여지는 여러 무리의 여성들이 하나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니 모두가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독 한 여성만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으로 간다는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인생이 쫑나느니 하류 인생이니 하는 자극적인 멘트를 날리며 대놓고 개무시를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하지만 몇 년 후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던 친구들 사이에는 전설로 남겨질 만큼의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캐나다의 한 커피숍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연신 대화를 나누던 그녀들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야, 이번에 샤를리는 또 면접에서 떨어졌다는데 쟤는 그냥 평생 중소기업이나 다녀야 할 수준인가 봐. 그나마 중소기업에서도 기피한다는 소문도 돌아. 저는 캐나다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 샤를린 화이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많은 분들께 공개를 하려고 하는 저의 이야기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저와 제 친구들이 겪었던 다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로 다가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한국에 대한 생각들이 자리 잡을 것이고 어쩌면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생각까지 할지도 모르죠. 저는 캐나다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엄청 잘 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찢어지게 가난하여 욕구 불만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저의 유년기 시절부터 학창 시절까지는 뚜렷하게 무엇 하나 하고 싶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남들이 보기에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인생을 대충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 무리를 지어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저의 절친이라 생각하였고 그들이 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그것들은 모두 저에 대한 비하였고 모독이었으며 저를 하찮게 생각하며 능멸했던 것이었죠. 그런 사실들은 비로소 저에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학창시절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들에게 일종의 무시를 당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처음으로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였죠. 물론 좋은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월등하게 잘 나오는 회사도 아니었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첫 직장이기도 했고 수많은 대기업 면접에서의 탈락 이후로 갖게 된 유일한 기회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갖게 된 친구들과의 친목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하찮은 위치에 있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봐 샤를린, 우리 중에서 유일하게 너만 이름 없는 회사에 다닌다는 거 알고 있어? 이런 걸 보면 열심히만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닌가 봐. 안 그래?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 일하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겠어.
월급이 제때 나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맹세해야지 뭐. 친구들끼리의 농담. 과연 어느 정도의 선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는 친구들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했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유독 그런 대기업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면 긴장이 되어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어쩌면 저 자신의 성공보다는 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더더욱 그런 것에 목매였는지도 몰랐죠.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살았고 부모님도 저에게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친구들의 말이 현실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모국인 캐나다의 경제 상황이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치솟는 집값과 노동시장은 수요가 과잉되고 공급은 부족하여 적지 않은 수의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었죠. 게다가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민자 수의 감소가 타격이 큰 듯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이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나타나는 지표라고는 하지만 제가 느낀 저와 주변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어요. 특히나 저처럼 덩치가 작은 중소기업 회사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파급이 커지는 바람에 결국 우려하던 일이 저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죠. 샤를린 씨, 이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어렵게 심사숙고해드리는 말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샤를린 씨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분들을 인사 정리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회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미안합니다. 그날로 저는 실직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으니 스스로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은 아닐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마저 들었죠. 심지어 이러한 일들은 캐나다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이곳에는 저의 미래가 없다는 판단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여파는 저뿐만 아니라 저의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났죠.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평소에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니며 명품 치장을 일삼던 친구들이었기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저와 마찬가지로 타격이 심한 듯 했어요. 결국 저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심각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아마도 친구들은 자신들이 살아오던 모국의 환멸을 느끼며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친구들의 그런 반응들을 실제로 보고 들으니 저 또한 그런 의견에 조금씩 동화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저도 그들의 이야기에 동참하여 자연스럽게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거리가 매우 가깝기도 했고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인기 있고 유명한 기업들은 모두 미국에 있다는 판단하에 그곳으로 이민을 준비할 것이라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죠. 무엇보다 캐나다와 동일한 영어권 국가였기에 그곳에서 적응을 하는데도 훨씬 수월하고 딱히 이질감이 들지 않는다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그들의 이야기에 동화되어 듣는 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을 저였지만 그날은 무슨 영문인지 안 하던 짓을 하고 말았죠. 저의 의견을 그 친구들에게 피력했습니다. 글쎄, 내 생각은 조금 달라. 나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 이민을 갈 계획이라면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 물론 미국에는 좋은 기업들이 많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들도 있겠지. 하지만 한국의 요즘 추세들을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배울 것은 그곳에 더 많다는 생각이야. 우리가 아예 구사하지 못하는 한국어를 배운다면 그야말로 신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처음으로 저의 생각을 자신있게 피력했지만 곧 그 결정을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의 생각에 어이없다는 말을 해댔고 심지어 또다시 저를 개무시하는 친구도 있었죠.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냐고. 결국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만 친구로서 도저히 안심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저를 신나게 비아냥댔습니다. 무시도 그런 개무시가 없었죠. 저는 솔직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피력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저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때
그때는 그동안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의 생각들이 점점 의심으로 물드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제가 이때 딱 그랬어요.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의 그러한 생각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반대 의견을 주장하니까 점점 주눅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진짜 한국과 미국에 대한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일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였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저는 미국보다는 한국으로의 이민이 더욱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고 실행했죠. 처음 겪어보는 한국은 그야말로 문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문화라고 한다면 보통 아이스하키나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유명 관광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온타리오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이라든지 밴쿠버의 스탠리 공원의 풍경,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잘 알지 못하는 몬트리올 시내의 멋진 야경과 같은 것들이 캐나다를 대표하는 명소나 문화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저의 모국인 캐나다도 어디에 내놓더라도 빠지지 않을 자랑스러운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한국에서 살아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한국은 그것과는 또 다른 엄청난 매력들로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저였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그런 저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실감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곳에서 저는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영어를 통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고 새로운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동안에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로 무장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저는 패션 유통 사업에서 부끄럽지만 제 인생 어떤 부분에서보다도 더욱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 수 있었죠. 부끄럽다고 표현한 것은 다른 대단한 사업이나 기업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성과이지만 저의 인생만 한정적으로 본다는 가정하에는 최고의 커리어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난 이후부터 저의 인생은 놀랍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죠. 하루하루가 만족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얼마 전 아주 만족스럽고 훌륭한 삶을 사는 와중이었지만 사무처에 온 신경을 거스르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저의 친구들과 관련이 있는 일들이었죠. 과거 제가 캐나다인일 때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친구들에게서 아주 오랜만에 동창회 연락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를 특정하여 초대를 한 친구의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샤를린, 잘 지내니? 설마 아직도 예전처럼 그저 그런 중소기업이나 전전긍긍대며 힘들게 사는 건 아니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는 얼마 전 미국 계열 대기업에 취직했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유명한 기업이지. 한국은 어때? 거긴 좀 위험한 동네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그때 우리 말대로 미국으로 왔어야 했어. 미국에는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그러고 보면 참 너도 별나다 별나.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슨 생각으로 간 거야? 아무튼 애들이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 하니까 이번 동창 파티에 참석해. 회사 일이 바쁘거나 쪽팔리는 기분이 들면 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 내가 잘 이야기해 둘게. 그러한 기분 나쁜 초청을 받은 이후로 저는 더더욱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말이죠. 그 즐거운 기분의 원인은 아마도 친구들과의 동창 파티에서 있었던 일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보았거든요. 그들의 눈빛들에서 느껴지는 선망의 기운, 부러움의 눈빛들, 처음으로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은 어쩌면 제 인생 처음으로 그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몇몇 친구들의 표정은 여지없이 썩어들어갔지만 말이죠. 특히 그 자리에서 평소처럼 저를 개무시하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을 때는 그들의 표정이 울상을 넘어서 아주 죽을 상이 되더군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중에는 아직도 미국이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겐 분명히 그렇게 보여질 거야. 그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한국어를 정통으로 구사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도 아마 조금은 바뀌게 될 거야. 나조차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각종 정보들과 콘텐츠들을 섭렵하기 전까지는 내 선택에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앞으로 직장생활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나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날이 오면 내 말을 기억해. 그럼 조금이나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고 도움이 될 거야. 혹시 아니, 나에게 있어서 한국이라는 은인과 같은 기원을 찾게 될지도.